네, 오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로드맵을 말씀드리고, 특별히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청년 복지 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선 보편적 복지 구상과 정책 과제를 오랜 연구 그리고 검토를 거쳐서 마련해 주신 보편적 복지 특위 김용익 위원장님,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통합당의 새 강령에는 복지국가 건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 정책을 우리나라 창조형 복지국가로 건설하기 위해서 정책 대안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또한 보편적 복지는 경제 민주화, 그리고 1% 부자 증세와 함께 우리 당이 사회 양극화 해소와 경제 불평등 시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3대 핵심 과제의 하나입니다. 보편적 복지 특위에서 제시하는 대안들은 민주통합당의 총선 공약 TF에서 당내외 전문가의 추가 논의를 거쳐서 앞으로 총선 공약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한국은 성장 중심의 발전 국가를 통해 경제 규모는 빠르게 커졌지만 그 후유증으로 사회 양극화랄지 또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세계 최고 등 발전주의의 국가 모델의 폐해가 아주 심각해져서 더 이상 한국 사회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선별적 복지 정책은 과거 산업사회의 권위주의 국가체제 하에서 경제성장의 과실 중에 쓰고 남은 일부를 저소득층에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생계보장 성격의 잔여적, 시혜적, 차별적 복지로서 우리 사회의 현재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제는 보편적 복지가 그 해결책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는 국민 모두가 인간적 존엄성을 인정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서비스를 국민 일반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국가 운영의 좌표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 철학으로서 국가의 역할을 대전환하자는 것으로 이제는 시대의 흐름이고 국민의 강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보편적 복지는 소비성 지출이 아니며 인적 사회적 자본에 대한 최고의 투자로서 성장 정책이고 일자리 정책이고 사회 통합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는 민주정부 10년 복지 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으로서 한국 사회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모델입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등 보편적 복지로서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는 유럽 국가의 보편적 복지나 영미 국가의 선택적 복지를 그대로 도입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운영 경험, 그런 것들을 모두 거울 삼아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창조형 복지국가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은 중층적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곤층, 장애인, 실업자,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집중적인 보장을 하고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일자리 복지, 주거복지 등 3+3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 지원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들이 정부 주장, 학문 이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창궐 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시대적 요구인 복지를 파퓰리즘으로 매도하는 이러한 도전에 대한 강한 의지와 실천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합리적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더 나은 보편적 복지의 비전과 대안을 만들어내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양대 선거에서 승리하여 보편적 복지국가를 입법화하고 시행함으로써
우리 국민 모두가 과거보다 나은 현재, 현재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 복지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 순환 시대입니다. 청년들이 절망하면 나라 전체가 절망의 늪에 빠집니다. 그래서 청년 복지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주신 우리 김여긴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유익한 토론을 통해서 생산적인 모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은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민주화 그리고 보편적 복지 1% 부자 정책을 3대 핵심 과제로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당내에 설치되어 있는 3대 특위,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 특위, 보편적 특위, 조세개혁 특위에서 2월 중에 집중적으로 의제를 던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늦어도 3월 초까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미 경제 민주화 특위에서는 재벌개혁 그리고 비정규직 축소 이 두 가지 주제로 해서 총선의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회의로서 우리 보편적 복지 특위에서 이제 발표를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이 추구하는 복지 모델은 창조형 복지 국가입니다. 이 창조형 복지 국가에서는 실패하더라도 탄탄한 보편적 복지망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이 끊임없는 혁신과 창의를 바탕으로 도전을 하게 되고 이것이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 시장과 복지의 두 바퀴를 기초로 경쟁과 공존의 문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확충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치유해서 국민 모두에게 인간다운 생활과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1월 달에 보편적 복지 3+1 정책을 발표했을 때 두 가지 문제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또 일부 학계에서 언론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적 복지를 이렇게 확장하게 되면 전통적인 취약계층, 그러니까 빈곤층, 장애인, 어르신, 실업자 이런 데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로 지적이 됐고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보편적 복지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은 중층 구조로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빈곤층이랄지 장애인이랄지 실업자랄지 노인이랄지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보장을 해서 확실하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바탕 위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일자리, 주거복지, 소위 보편적 복지 3+3 정책을 추진하고 이 부분은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제기된 세금 문제. 우리 보편적 복지 재원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거나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할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8월 29일 날 보편적 복지 재원 조달 기획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대 개혁,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을 통해서 추가로 연평균 다음 정부 임기 5년 동안에 연평균 33조 원을 조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세 부담률은 지난해 19.3%에서 2017년에 약 21.5%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조세 부담률 21.5%는 OECD 평균 조세 부담률이 25%가 넘어선다고 볼 때 높은 수준이 아니고 아직도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낮은 수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7년 참여정부 말에 조세 부담률이 21%였습니다.
그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조세 부담률은 누진 구조 때문에 올라가기 마련인데 이 정부에서 90조라고 하는 부자 감세를 통해서 조세 부담률이 19.3%로 떨어진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남북 분단, 그리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돼서 재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나라에서 조세 부담률을 19%대로 가지고 가는 것은 국가의 길을 포기한 것이고 정부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겠다는 그야말로 직무유기의 행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3조 원이 조달이 되면 이미 발표된 3+1 정책 시행을 위해서 연평균 17조 원을 쓰고 일자리 복지, 주거 복지, 또 오늘 앞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발표된 취약계층 지원에 16조 원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세금 신설이나 국가 부채 증가 없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민주당이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 정책은 그냥 양대 선거를 놔두고 홍보 정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실현 가능성과 시행 가능성이 보장된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이제 보도자료 3페이지를 참조를 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우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 방향을 보면 사각지대 없는 사회적 소득 보장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겠다. 또 장애인 생활 보장도 강화하겠다. 어르신 지원도 크게 확대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편적 복지 3+3 정책은 이미 상당 부분 나간 부분입니다만 무상급식의 경우에는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 무상보육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만 5세 이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해서 보육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공립 보육교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서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무상의료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입원 진료비의 90%까지 건강보험 부담률을 높이고 환자 본인 부담 상한을 연간 100만 원까지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 간병비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선진국형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계획도 동시에 추진해 갈 것입니다. 반값 등록금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학생 등록금 수준을 부담액 기준으로 50%까지 인하하고 대학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일자리 복지의 경우에는 고용률을 지난해 63.8%에서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로 제고하고 현재 22% 수준인 청년 실업률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실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업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를 도입하고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고 조세 지원 제도를 고용과 연계해서 운영하면 약 3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선진국 수준인 70%의 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복지의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문화를 소유 개념에서 거주 개념으로 전환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집권 5년 동안에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선진국 수준인 400호 이상으로 확충할 것입니다. 또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15% 수준으로 확충해서 전월세난을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또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OECD 34개국 중에서 주택 바우처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다른 한 나라 2개국밖에 없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도입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반대하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주통합당이 추진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이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이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맞춤형 복지라는 지향점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민주통합당 보편적 복지 정책과 차이점을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면 그때 가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지난해 1월 달에 민주당의 3+1 보편적 복지 정책이 발표됐을 때 복지 포퓰리즘이다, 세금 폭탄이다,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무상보육을 포함해서 민주당 복지 정책을 베끼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아무리 정교하게 민주통합당 복지 정책을 베껴도 카피는 카피일 뿐 오리지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보편적 복지 첫 번째 시리즈로 청년 복지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만 계속해서 주요 이슈에 대해서 2월 중에 보편적 복지 특위에서 추가적인 의제에 대해 발표를 할 것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6개월여에 걸쳐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고 큰 구상을 그렸습니다. 이 방안에는 이 경제와 그리고 이 사회, 경제와 분배 그리고 성장과 복지가 이제 서로 선순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그리고 있는데 오늘 그 첫 번째로 이 청년 부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정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은 인생을 첫 출발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직장을 새로 가질 수 있어야 이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한 가지는 이제 대학생 주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주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것이고요. 실제로 보면 이제 우리 이 학생들이 좋은 환경, 주거 환경을 갖지 못하고 이 원룸터리라든가 뭐 지하방에서 그런 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5,000호씩의 공공 원룸태를 이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이 기숙사의 건립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만 명분의 생활공간 확대를 목표로 해서 이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을 고쳐서 대학생용의 청년용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값 등록금 재도입과 관련해서 이 대학 구조조정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 반값 등록금의 이 정책의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 인프라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 이 구조 조정을 앞으로 이제 상당히 강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문제는 뭐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이나 보건의료의 병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프라 개혁을 이 보편적 복지 특위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실 특히 이제 지방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사학들이 경영이 어렵다든지 또는 부실하다든지 하는 경우에 스스로 이제 대학 운영을 접도록 그렇게 유도할 예정이고 그렇게 문을 닫는 대학들은 국가가 수용을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든지 또는 그렇게 이 대학이 아니라 평생교육기관 그러니까 직업능력 개발 고급의 직업능력 개발을 하는 그런 대학으로 전환해서 이 공급 과잉도 해소를 하고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지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국공립대학의 에 다니는 학생의 비중이 50% 정도는 되도록 유도해서 이 대학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